나는 잠깐이면 된다고 생각했지. 그런데 문이 잠겨 있더라. 민정아, 저는 찜으로 살기 싫었어요. 제가 삼킨 모욕은 누가 들어줘요? 그렇다고 냉동창고에 어머니를 가둔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지금이라도 사과해. 왜 모두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당신은 평생 어머님만 생각하고 가족은 없었잖아. 내 이름은 지워도 여의 발목은 잡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죄냐? 모든 진실은 드러났어.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해. 오늘부터 어머니는 내가 지킬 거야. 민정아, 더 이상은 안 돼. 죗값은 치러야지. 안녕하세요. 채널 마음의 나마입니다. 오늘 사연은 강원도 철원의 시장에서 평생을 자식 위해 희생한 순애 씨는 며느리 민정 씨의 차가운 무시에 지쳐 결국 냉동창고에 홀로 버려지는 충격을 겪습니다. 그러나 세월 동안 그녀가 감춰왔던 것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손주들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장학금과 보이지 않는 희생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드러나면서 가족은 큰 반전을 맞이하고 잠시 화해의 기운이 흐르지만 민정 씨의 욕심과 오해로 갈등은 다시 폭발합니다. 냉동창고 사건이 공개되며 모든 상처가 드러났고 아들 동철 씨는 결단을 내려 어머니를 지키겠다고 선언하면서 또 다른 교훈까지 남겨주는 오늘 사연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철문이 밀려 닫히는 소리가 서늘하게 길게 끌렸다. 철컥. 이어서 냉동기의 팬이 윙, 낮은 울림을 내며 천장 구석을 흔든다. 붉은 경고등이 전멸하는 회색 벽, 바닥에는 소금처럼 흩어진 서리. 온도계 숫자는 파랗게 떨리며 마치 숨을 급히 몰아쉬는 사람처럼 영하 40도를 가리킨다. 작은 창문 너머로 사람의 손이 한 번 짧게 떨리며 유리를 두드리고 멈춘다. 여긴 너무 춥다. 말끝이 허공에 얼어붙어 떨어지는 듯하다. 얼굴은 모자와 목도리에 묻혀 보이지 않고 몸은 얇은 외투 하나에 둥글게 말려 있다. 어깨가 한 번 크게 들썩이고 다시 가만히 내려앉는다. 바깥에서는 발자국 소리가 한 차례 규칙적으로 멀어진다. 스르륵 스치는 바람과 함께 문틈으로 희미한 겨울 햇빛이 끊어졌다. 문고리 근처에 작은 메모지 같은 게 살짝 흘러내리다 말고 멈춘다. 그 순간 안쪽에서 낮게 떨리는 숨과 함께 짧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온다. 괜찮다, 잠깐이면 된다. 하지만 말과 달리 손끝은 파르르 떨리고 고개는 구겨진 상자처럼 자꾸만 숙여진다. 창고 벽에 기대선 실루엣뿐인 한 사람. 그 그림자는 길고 얇게 늘어나 바닥에 서리 위에 외롭게 누워있다. 잠깐만 있어. 금방 다녀올게. 조금 전 누군가 남기고 간 목소리가 귓속에서 다시 살아난다. 말투는 친절했지만 시선은 끝내 마주치지 않았던 기억. 그 목소리 뒤로 스마트폰의 진동이 짧게 울렸고 손등을 타고 내려오던 한 줄기의 망설임이 문 바깥 공기 속으로 사라졌다. 철문이 닫히기 직전 그림자 하나가 문 앞에서 서성였다. 그리고 아주 미세하게 열쇠가 돌려지는 소리. 딱 한 번. 냉기는 숨결을 훔친다. 허옇게 피어오른 입김이 천천히 부서지고 발 아래 굳은 박스에서 비닐이 바스락 소리를 낸다. 손가락을 주머니 속으로 더 깊이 찔러 넣자 오래된 동전 하나가 달그락 부딪힌다. 그 소리는 이상하게도 따뜻했던 시장의 낮을 떠올리게 한다. 사람들 말소리 얼마예요? 덜어요. 더 드릴게요. 그러나 여기서는 아무 소리도 잘하지 않는다. 공기의 결이 모두 얼어붙어 사소한 움직임마저 유리 조각처럼 아프다. 누구 없어요?
낮게 던진 목소리가 천장으로 부딪혀 금세 식어버린다. 답은 없다. 대신 벽면의 붉은 램프가 깜박이며 마치 누군가의 심장을 조롱하듯 일정한 리듬을 찍는다. 안쪽 구석 덜 잠긴 플라스틱 박스 뚜껑이 미세하게 까딱이며 틈을 만든다. 그 틈 사이로 작은 연두색 천 조각이 보인다. 낡았지만 정성스레 접힌 흔적. 그것이 왜 여기 있는지, 누구의 손에서 왔는지 지금은 아무도 모른다. 다만 그것만이 이 얼어붙은 방에서 유일하게 부드러운 것처럼 보인다. 문 너머 아주 멀리서 차량 도어락이 띵동하고 울리고 이어지는 시동 소리. 누군가는 계기판에 손을 얹고 잠시 눈을 감았다가 결심한 듯 기어를 밀어 넣었을 것이다. 이곳의 침묵과 바깥의 일상 사이에 딱 한 장의 철문만이 서 있다. 보이지 않는 눈이 어딘가에서 지켜보는 듯한 느낌. 혹시라도 누군가 돌아올까? 혹시라도 이건 계획의 일부일까? 의심과 기대가 번갈아 기지개를 켜고 차가운 공기 속에서 그 기대마저 얇게 갈라진다. 여러분, 지금 이 문이 닫히는 소리를 함께 들으셨나요? 누군가의 망설임이었을까요? 아니면 결심이었을까요? 우리는 곧 그 답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가 보겠습니다. 손등을 비비던 움직임이 멈춘다. 허리를 곧게 세우려다 다시 구부러지고 천천히 바닥에 내려앉는다. 철제 선반에 놓인 온도계의 파란 막대가 미세하게 진동한다. 한 해, 두 해 쌓인 눈처럼 고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어딘가에서 작은 금이 가기 시작했다. 아주 오래된 약속이거나 아주 최근의 거래. 그 둘 중 하나가 지금 이 방 안에서 서서히 모양을 드러내려 한다. 그리고 방금 전 떨어진 메모지의 모서리가 바람도 없이 스르륵 젖혀지며 한 글자를 드러낸다. 겨우 읽히지 않은 나머지는 젖은 숨에 다시 가려진다. 누가, 무엇을, 왜? 질문이 두꺼운 얼음처럼 겹겹이 쌓인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분명한 건 단 하나, 문은 잠겼고, 온도는 떨어지고, 시간은 그 어느 때보다 느리게 흐른다는 사실뿐이다. 겨울 아침, 철원 시골 마을의 좁은 골목길. 옆집 담벼락에는 오래된 담쟁이가 매달려 있고, 집 앞마당에는 낡은 빨래줄이 허공에 힘없이 늘어져 있다. 그곳에서 순애 씨가 천천히 걸어 나온다. 72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한 눈빛. 하지만 깊게 패인 주름 속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다. 허름한 회색 코트, 군데군데 해진 털장갑, 낡은 고무신. 겉모습만 보면 생활이 넉넉지 않아 보이지만 어깨는 꼿꼿하고 걸음걸이에는 당당함이 묻어난다. 순애 엄마, 장 보러 가요? 마을 사람들이 가볍게 묻는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네, 조금만 보고 올게요. 짧게 대답한다. 늘 그렇듯 말은 간단하지만 말끝에 담긴 따뜻함 덕분에 사람들은 늘 그녀와 이야기하면 기운이 난다. 서울에서 살고 있는 아들 동철 씨, 그리고 며느리 민정 씨는 종종 전화를 하긴 하지만 그마저도 의무감에 가까운 경우가 많다. 순애 씨는 그런 전화를 받고도 언제나 담담하다. 전화를 끊고 나면 깊은 숨을 내쉬며 혼잣말한다. 바빠서 그런 거겠지. 바빠서. 집안에는 세월이 그대로 묻어 있다. 빛바랜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고 책상 위에는 손때 묻은 성경책과 작은 메모장이 놓여 있다. 메모장에는 장을 보며 아껴 쓸 것들, 또 손주들에게 보내줄 용돈 계획이 꼼꼼히 적혀 있다. 서울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아들 동철 씨의 집.
깔끔하고 현대적인 아파트 거실.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흐른다. 민정 씨는 거울 앞에서 화장을 고치며 불만 가득한 얼굴로 말한다. 당신 어머니 또 내려오신다고. 솔직히 우리 형편도 빠듯한데 왜 자꾸 오셔? 동철 씨는 대답을 망설이다가 결국 짧게 한숨을 내쉰다. 그래도 엄마니까.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다. 민정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시선을 돌린다. 그녀의 눈에는 질투와 불만이 번쩍인다. 시어머니가 오는 걸 단순히 불편해하는 게 아니다. 늘 비교당한다는 기분, 그리고 남편의 마음. 한 구석이 어머니에게 더 기울어 있다는 생각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다. 이때 순애 씨는 전혀 그런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집 앞마당에서 묵묵히 손에 쥔 장바구니를 정리하고 있다. 그 속에는 값비싼 것은 하나도 없지만 가족들이 좋아하는 콩나물, 두부, 고등어가 소박하게 자리 잡고 있다. 그 모습은 가난해 보여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은 누구보다 풍족하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엔 초라한 옷차림과 오래된 집이지만 그 속에 담긴 마음의 크기, 과연 누가 제대로 볼 수 있을까요? 저녁 무렵 순애 씨는 서울 아들의 집을 향해 작은 캐리어를 끌며 걸음을 옮긴다. 고개를 들어 올려다보는 하늘은 잿빛이지만 그녀의 마음은 묘하게 고요하다. 가서 애들 얼굴 보면 그걸로 됐지.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길을 따라 천천히 발걸음을 옮긴다. 그러나 그 발걸음이 곧 예상치 못한 갈등의 문턱으로 향하고 있음을 그녀는 아직 모른다. 띵동. 서울 아파트 거실의 흰색 LED 조명이 상위 유리 그릇을 매섭게 비췄다. 식탁에는 과일과 잡채, 콩나물국이 올랐고 친척 몇 명이 둘러앉아 형식적인 미소를 짓는다. 순애 씨가 조용히 앞치마를 벗어 의자 등받이에 걸자 민정 씨가 즉시 손을 뻗어 그것을 접어치운다. 어머니, 이런 건 부엌이에요. 손님 보시잖아요. 말끝에 얇은 비웃음이 섞인다. 먼 길 오셨죠. 누군가 인사하자 민정 씨가 말을 받는다. 멀긴요. 철원에서 자주 오세요. 우리도 바쁘고 애들 학원 다니고 사실 부담이 좀 되죠. 그녀는 유리컵을 닦으며 고개를 갸웃한다. 동철 씨는 숟가락을 만지작거리다 눈을 피한다. 이건 내가 아침에 담근 김치야. 조금만 맛봐. 순애 씨가 조심스레 반찬을 꺼내자 민정 씨가 빠르게 말을 끊는다. 아, 이런 건 굳이 안 가져오셔도 돼요. 냉장고도 좁은데. 위생도 신경 쓰이고요. 공기가 살짝 굳고 누군가 헛기침을 한다. 그래도 손맛이 한 친척이 거들자 민정 씨는 웃는 얼굴로 낮게 덧붙인다. 손맛도 좋지만 요즘은 간편하게 다 사 먹어요. 제가 할게요. 아무거나 꺼내 두시면 제가 다 다시 해야 하거든요. 말과 동시에 김치통이 부엌 쪽으로 밀려난다. 유리 그릇이 식탁 모서리를 스치며 투명한 소리를 낸다. 순간 순애 씨의 눈길이 손주들 사진이 붙은 벽으로 스친다. 웃고 있는 얼굴들, 그 앞에서 그녀는 조그맣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가 쉽게 오르지 않는다. 손주들 좋아할까 해서 고등어도 말이 더 이어지기 전에 민정 씨가 포크를 들어 보이며 말했다. 애들 비린 거 못 먹어요. 어머니, 세대 입맛이랑 달라요. 여러분, 한 사람의 수고가 밥상에 오르기도 전에 밀려나는 이 순간.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이 먼저 떠오르시겠나요?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지켜봐 주세요. 그럼 이건 다음에 가져올게.
순애 씨가 조용히 봉투 하나를 꺼내자 민정 씨의 시선이 번쩍한다. 어머 또요. 그런 건 형제들 앞에서 투명하게 하셔야죠. 괜히 오해 사요. 우리 집 살림에 관여하는 것처럼 보이면 곤란하죠. 봉투는 그대로 순애 씨 손에 남고 그 위로 조명이 하얗게 반사되어 눈이 시리다. 동철 씨가 겨우 입을 뗀다. 여보, 그건 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작고 민정 씨는 바로 웃으며 덮는다.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머니도 편하게 계시려면 규칙을 맞춰야죠. 조용히 앉아 있던 친척이 어머님 힘드실 텐데 쉬시게 하죠라고 하자 민정 씨는 곧장 자리를 치우며 말한다. 방은 정리 안 됐어요. 거실 소파에서 잠깐 눈 붙이시면 돼요. 이불은 나중에 드릴게요. 흰 조명 아래 소파의 인조 가죽이 차갑게 빛난다. 말들은 예의의 옷을 입었지만 어디까지나 모서리가 드러난 채였다. 그래, 나는 괜찮아. 순애 씨가 웃으려다 그 웃음이 식탁 유리에 부서져 내려앉는다. 아무도 크게 소리치지 않았다. 그러나 눈길, 손짓, 말끝이 하나씩 모여 조용히 사람을 밀어내고 있었다. 순애 씨는 잠시 손에 들린 봉투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가방 속으로 다시 집어넣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 작은 한숨이 숨결에 묻어나왔다. 식탁 위 웃음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결코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부엌 쪽으로 걸어갔다. 발소리가 크게 울리지 않도록 조심조심 하지만 안쪽에서는 여전히 민정 씨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따라왔다.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우리 집은 내 방식이 있다고. 그 말에 친척들 몇 명이 어색하게 웃었다. 순애 씨는 그 웃음을 등에 지고 설거지 통에 그릇 몇 개를 가만히 옮겨 놓았다. 손끝은 미세하게 떨렸지만 얼굴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물을 틀어 그릇을 닦으며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다. 괜찮다. 별일 아니다. 내가 오래 살았지. 차가운 물줄기가 손등을 타고 내려가며 오래된 흉터 같은 세월의 흔적을 따라 흐른다. 그 순간 거실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손주들이 TV 만화를 보며 깔깔 웃는 소리. 순애 씨의 입술이 아주 잠깐 흔들리더니 금세 고개를 숙이고 미소를 지었다. 그러나 그 미소는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자리로 돌아와 조용히 앉았다. 식탁 위 잡채를 한 젓가락 집어 올렸지만 결국 입에 넣지도 못하고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눈이 살짝 붉어졌으나 눈물은 끝내 떨어지지 않았다. 마치 오랫동안 다져진 습관처럼 감정을 밖으로 흘리지 않는 법을 몸이 먼저 기억하고 있는 듯했다. 여러분, 가슴이 저려도 눈물을 삼키는 사람들. 혹시 주변에 계시지 않나요? 그 억눌린 순간의 무게, 여러분도 한번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조금 피곤하네. 나는 잠시 쉬고 올게. 순애 씨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크게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민정 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손에 든 접시를 정리하며 대꾸했다. 네, 그러세요. 거실 한켠 차갑게 빛나는 소파 위에 몸을 내려놓자 등받이에서 싸늘한 기운이 느껴졌다. 얇은 외투 하나로는 그 차가움을 막을 수 없었다. 눈을 감으려 하지만 귀에는 여전히 식탁에서 오가는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도 어머니가 계시니까 든든하겠네. 듣기엔 그렇죠. 사실은 신경 쓸 게 많아요.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순애 씨는 두 손을 꼭 맞잡았다. 참자 또 참자.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거실 공기는 미지근했고 흰 조명은 사람들의 얼굴을 납작하게 눌렀다. 식탁 끝에 앉은 친척 한 명이 휴대폰을 책상에 탁 내려놓으며 말을 꺼냈다. 요즘 세상에 며느리 힘든 거 몰라요? 시어머니도 눈치 좀 보셔야지. 옆에서 다른 이가 맞장구 쳤다. 그러게 나이 들면 자꾸 집안일 간섭한다니까. 말들은 가볍게 던져졌지만 그 끝이 화살처럼 순애 씨의 어깨를 스쳤다. 민정 씨는 컵받침을 돌리며 덧붙였다. 저도 나쁜 사람 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살림, 제 방식이 있어요. 어머니가 계속 오시면 솔직히 저는 버겁죠. 말끝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지만 그 안에 단단한 선이 그어져 있었다. 동철 씨는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렸다. 여보 말도 이해 좀 해, 엄마. 한숨이 섞인 그 말에 주변의 시선이 순식간에 순애 씨에게로 쏠렸다. 아들이 그러는데 어머니도 생각을 바꾸셔야 친척이 말을 더했다. 마치 판정이 내려진 것처럼 고개들이 끄덕여졌다. 순애 씨는 조용히 두 손을 폭의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심장이 한 번 크게 뛰고 다시 낮아졌다. 그래, 내가 불편을 줬구나. 속으로 중얼거리며 멍하니 벽에 가족 사진을 바라본다. 사진 속 미소들이 오늘만큼은 낯설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미리 연락 주세요. 아니, 당분간은 쉬시는 게 좋겠다. 동철 씨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지만 그 조심스러움이 오히려 거리를 만들었다. 민정 씨가 바로 받았다. 그래야 서로 편하죠. 애들도 일정 많고. 그녀는 접시를 겹겹이 포개며 부엌 쪽으로 옮겼다. 설거지통 물결이 동그랗게 흔들렸다. 여러분, 누군가의 자리를 편안함이라는 말로 조금씩 좁혀버리는 장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어디까지 허용해야 할까요? 친척의 휴대폰이 진동했다. 카톡방 알림이 번쩍이며 화면을 스쳤다. 요즘도 노인분들 자꾸 얹혀 사는 문제 많대. 그가 혀를 찾아 누군가 피식 웃었다. 아휴, 부담이죠. 얇은 웃음이 공간을 한 겹 더 싸늘하게 만들었다. 순애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물컵을 싱크대로 가져갔다. 유리와 스테인리스가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속으로만 물었다. 내가 어디까지 물러나야 할까? 답은 없었다. 다만 사람들 사이를 흐르는 미묘한 합의. 떠밀지 않았지만 이미 밀려났다는 공기만이 있었다. 엄마, 오해하지 마. 동철 씨가 다가와 말했다. 그런데 그 말이 곧 해명일 것 같다가 끝내 명확한 편들기는 아니었다. 민정도 힘들어. 회사도 힘들고 집도 신경 쓰고 말이 길어질수록 어딘가로 기우는 저울이 보였다. 민정 씨가 거실로 돌아와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 오늘은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밤늦게 이동하시기 불편하잖아요. 마치 배려인 듯한 제안. 그러나 그 속뜻을 모를 사람은 없었다. 친척은 벌써 고개를 끄덕이며 외투를 집어들었다. 그래, 그게 깔끔하지. 순애 씨는 잠시 창밖을 보았다. 발코니 유리 너머 회색 아파트 단지의 불빛이 엷게 번졌다.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 아닌가. 가슴이 조용히 저렸다. 말 대신 미소를 지었지만 미소는 금세 입가에서 부서졌다. 그럼 난 먼저 일어날게.
그녀가 말하자 자리에서 누가 먼저 박수를 치듯 손을 비벼 올렸다. 아,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말은 공손했고 마음은 멀었다. 무억식의 초침이 딱딱 약속된 리듬으로 흘렀다. 그 리듬이 마치 결론을 재촉하는 북소리처럼 들렸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동안 뒤에서는 정리하고 우리도 쉬자는 목소리가 오갔다. 손주들의 사진이 붙은 벽을 마지막으로 바라본 뒤 순애 씨는 고개를 낮게 숙였다. 마음속 어둑한 곳에서 작은 기침 소리 같은 울컥임이 올라왔지만 그녀는 또다시 삼켰다. 이 집의 공기는 분명 자신에게 더 이상 따뜻하지 않았다. 순애 씨의 눈이 현관 불빛에 젖어들던 순간 문득 기억은 오래전으로 흘러간다. 그때는 남편을 떠나보낸 지 얼마 되지 않았던 30살 무렵. 철원의 겨울은 늘 차가웠고 장터의 골목에는 클바람이 매섭게 몰아쳤다. 좁은 천막 아래 그녀는 작은 좌판을 펴고 앉아 있었다. 아줌마, 이 콩 얼마예요? 장바구니를 든 손님이 서둘러 묻자 젊은 순애 씨는 서글서글한 웃음을 지었다. 싸게 드릴게요. 조금 더 담아드렸어요. 손님이 떠나가고 나면 혼자 앉아 잠시 숨을 고르곤 했다. 겨울바람은 천막 틈새를 파고들어 손끝을 얼렸지만 그녀는 품 안에서 작은 털장갑을 꺼내 쥐었다. 아이들한테 줄 장갑이었으나 얼어붙은 손을 움직이지 않으면 장사를 이어갈 수 없었다. 낮에는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밤이면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 숙제를 챙겼다. 지붕이 삐걱대는 좁은 방 안에서 아이들은 촛불빛에 교과서를 펼쳤다. 엄마, 글씨가 잘 안 보여. 그럴 때면 순애 씨는 불씨를 살리며 말했다. 이제 괜찮아.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버티면 다 좋아질 거야. 아이들의 졸린 눈을 붙잡기 위해 그녀는 가끔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내기도 했다. 그 시절 그녀의 어깨는 언제나 무거웠다. 장바구니보다 더 무거운 것은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두려움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매서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꺼지지 않았다. 하루 종일 서서 팔을 걷어붙이고 물건을 나르던 그녀의 손등은 늘 거칠었지만 아이들이 웃을 때마다 그 손은 다시 힘을 얻었다. 장터 사람들은 종종 말했다. 저 아줌마 남편도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버티나 몰라. 그러면 순애 씨는 대답 대신 그저 묵묵히 좌판의 콩을 다듬었다. 눈빛 속에는 말 대신 담긴 결심이 있었다. 내가 주저앉으면 아이들은 어디로 가겠어. 여러분, 인생의 가장 험한 바람 앞에서 꺾이지 않고 버텨낸 사람. 우리는 그런 얼굴을 주변에서 본 적 있으신가요? 어느 날 시장에 큰 비가 쏟아졌다. 천막이 무너질 듯 흔들리고 물건들이 흙탕물에 떠내려갔다. 다른 상인들이 물건을 챙기느라 허둥댈 때 순애 씨는 젖은 몸으로도 아이들이 입을 옷까지만 먼저 껴안았다. 사람들은 혀를 찼다. 저 사람 참 고생 많네. 그러나 그녀의 얼굴엔 후회가 없었다. 철원 들판에 눈이 소복이 쌓이던 새벽, 순애 씨는 지게에 물건을 짊어지고 장터로 향했다. 발자국 소리는 고요한 눈 위에 또박또박 남았다. 하늘은 어두웠지만 그 발자국은 분명히 내일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젊은 시절 그녀는 몸을 깎아내듯 하루하루를 버텼다. 아이들이 자라서 웃을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믿으면서 형광등이 약하게 깜빡이던 겨울밤, 좁은 방의 장판 가장자리가 살짝 들려 있었다. 순애 씨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그 틈 사이에 연두색 보자기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다. 안에는 은행 통장 2억 원과 구겨진 영수증, 장터에서 모은 잔돈을 정성스레 정리한 메모가 있었다. 오늘은 밥값을 줄여서 1,000원 더. 또박또박 적힌 글씨는 굳은 살 박힌 손끝만큼이나 단단했다. 문 밖에서는 겨울바람이 얇은 창문을 건드려 유리의 심지를 떨게 했다. 낮에는 좌판을 지키고 밤에는 식당 뒷주방을 도왔다. 양파 껍질을 까다 손끝이 얼얼해지면 잠깐 손을 비빈 뒤 다시 칼을 들었다. 아줌마, 여기 물 좀. 허리가 굽어도 허리 펴는 일은 드물었다. 돌아오는 길, 구멍난 주머니에서 동전이 달그락거리면 마음이 먼저 그 소리를 세었다. 이 소리, 아이들 책값이 되겠지. 이 반 가득 허기를 씹으며 습관처럼 속삭였다. 난 괜찮아. 조금만 더. 하루는 장터에서 남은 생선을 몰래 싸와 국을 끓였다. 자신은 건더기를 젓가락으로 밀어두고 국물만 들이켰다. 엄마도 먹어. 아이가 말하자 그녀는 웃었다. 엄마는 아까 먹었어. 너희 얼른 먹어. 말을 마치고 숟가락을 내려놓을 때 배가 한 번 크게 울렸다. 그래도 등을 펴고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었다. 손바닥에 거친 결이 아이들 머리카락 사이로 스쳤다. 그 순간마다 내일이 한 뼘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여러분, 누군가의 식탁에서 늘 제 몫을 비워두는 사람이 있다면 그 빈자리가 사실 가장 큰 사랑이었다는 걸 혹시 눈치채신 적 있으신가요? 봄이 오기 전 장터 사무실에서 서류를 한 장 더 썼다. 이름 한 줄, 도장 한 번, 지역 장학해줘. 그녀는 담당자에게 조용히 말했다. 여기 매달 조금씩 넣을게요. 나중에 아이들, 그리고 동네 애들한테도 이름은 밝히지 말고요. 봉투에서 꺼낸 돈은 많지 않았지만 그 봉투가 다시 얇아져도 마음은 오히려 묵직해졌다. 종종 걸음으로 집에 돌아오다 그녀는 문득 멈춰 섰다. 먼 훗날 손주들의 얼굴이 어렴풋이 떠올랐다. 혹시 내가 없더라도 저 계좌가 길을 밝혀주겠지. 시간이 더 흘러 동철 씨가 자라 서울로 올라갈 즈음 작은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첫 월급날 그녀는 전화를 끊고 오래된 통장을 펼쳤다. 수고했구나. 말은 짧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식당 일을 더 맡았다. 헤어진 고무장갑 사이로 물이 스며들어 손등이 시렸지만 표정은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렇게 모인 돈이 어느 날은 급히 누군가의 빚을 메웠고 어느 날은 병원비에 빈칸을 채웠다. 그녀의 이름은 어디에도 남지 않았다. 대신 연두색 보자기만 조금씩 도톰해졌다. 장마철 천막이 또 젖었을 때였다. 그날도 그녀는 매상을 정리하고 메모장에 별표를 쳤다. 비상금 손대지 않기. 바로 아래에는 작은 문장 하나가 덧붙었다. 언젠가 아이들 사업에 바람 불면 이걸로 지탱할 것. 그 문장 곁에 점 하나를 찍고 그녀는 오래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 마음속 어둑한 창고에서 누군가 떨리는 손으로 문을 두드리는 장면이 훗날처럼 스쳐 지나갔다. 떠오르지 않아야 할 예감. 그러나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금은 할 일만 하자. 밤이 깊으면 작은 라디오가 뚝딱대며 켜졌다. 오래된 목소리가 흘러나오면 그녀는 바느질 상자를 꺼내 교회 구제함에 넣을 털모자를 떴다. 그 틈틈이 통자를 여러 잔액을 적었다. 생이 무심하게 감아도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손등에 굳은 살이 더 두꺼워질수록 연두색 보자기는 더 깊숙이, 더 조용히 집 안의 심장처럼 숨 쉬었다. 언젠가 반드시 열릴 문, 반드시 도착할 계절을 위해. 서울의 여름 아침 공기는 눅눅했고 창밖에 매미 소리가 귀를 찔렀다. 동철 씨는 출근길에 휴대폰을 붙잡고 있었다. 통화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네, 이번 달 자금이 또 모자란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는 이마를 짚으며 한숨을 길게 내뱉었다. 회사의 거래처가 결제를 미루면서 사업 자금 흐름에 큰 구멍이 생겼던 것이다. 거실에서 이 대화를 엿듣던 민정 씨의 표정이 굳어졌다. 또 돈 문제야? 우리 집까지 흔들리면 어떡해? 불만이 서린 목소리였다. 동철 씨는 잠시 말을 아끼다가 고개를 저었다. 방법을 찾아볼게. 엄마한테 말은 하지 말고. 하지만 이미 그 말은 벽에 부딪힌 듯 공허하게 흩어졌다. 그날 저녁 집안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아이들조차 조심스레 TV 소리를 줄였다. 부엌 싱크대에는 씻어둔 그릇이 반쯤 마른 채 놓여 있었고 소파 위에는 민정 씨가 접어둔 영수증 더미가 흩어져 있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그녀가 혀를 찼다. 이래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겠어. 나중에 다 내 탓 된다니까. 순애 씨는 말없이 아이들 옆에 앉아 있었다. 손주들이 학교 이야기를 하며 웃는 사이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귀는 이미 부엌 쪽으로 기울어 있었다. 대화 속에서 빚, 계약 파기, 급한 돈이라는 단어들이 날카롭게 튀어나왔다. 그 순간 그녀의 가슴 속에서 오래된 연두색 보자기가 서서히 무게를 실어 오는 듯했다. 밤이 깊자 민정 씨가 다시 동철 씨에게 날을 세웠다. 혹시라도 어머니가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하지 마. 이번엔 절대 안 돼. 그녀는 단호했다. 지난번에도 당신 말만 믿고 내가 얼마나 불안했는지 알아?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동철 씨는 대답 대신 고개를 떨구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의 위기 앞에서 서로의 마음이 어긋날 때 그 틈을 메워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순애 씨는 아이들이 잠든 뒤 홀로 베란다에 섰다. 도시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멀리서 자동차 경적이 짧게 울렸다. 손바닥에 남은 주름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그녀는 중얼거렸다.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발밑으로는 얇은 슬리퍼가 차갑게 닿았다.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연락이 다시 왔다. 부장님, 오늘까지 돈이 안 들어오면 큰일 납니다. 다급한 부하 직원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에서 떨렸다. 동철 씨는 답을 하지 못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의 손은 주머니 속에서 깊이 움츠러들었다. 문을 열었을 때 거실 공기는 더 무거워져 있었다. 민정 씨는 이미 친정에 전화를 걸고 있었다. 엄마, 혹시 급히 빌릴 수 있을까? 여긴 상황이 좀 안 좋아. 그러나 돌아오는 대답은 미적지근했다. 결국 집안의 위기는 고스란히 그들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리고 그 자리에 말없이 앉아있던 순애 씨의 눈빛이 아주 잠시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지만 그것은 오래 감춰둔 무언가가 곧 드러나려는 전조였다. 회사 야근 시간, 사무실 한켠 복사기의 모터가 낮게 우웅거렸다. 형광등 아래에서 장부를 넘기던 대리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부장님, 이거 특이한 입금 내역이 있어요. 동철 씨가 고개를 들었다. 대리의 손가락이 붉은 줄로 표시된 칸을 짚었다.
무기명 송금 3차례. 납품대금 미수 보전. 날짜는 가장 힘들었던 시기와 정확히 겹쳤다. 보낸 사람 정보는 농협 공동계좌에서 온 걸로만 찍혀요. 연락처는 없고요. 메모에 겨울엔 보일러 먼저라고 적혀 있네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동철 씨의 눈동자가 굳었다. 머릿속 어디선가 소리가 났다. 얇은 필기체 단정한 점 하나. 익숙했다. 띵동. 휴대폰에 알림이 떴다. 미확인 번호.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자 조심스러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혹시 동철 씨 되시죠? 저는 철원에서 작은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요. 예전에 어머님 부탁으로 몇 번 돈을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숨이 잠시 멎는 듯 고요해졌다. 어머님이 늘 그러셨어요. 아이가 물러나지 않게 바람만 막아 달라고. 사무실 창밖은 이미 어둑했다. 식탁 위에 남겨둔 영수증 더미와 베란다에서 서성일 순애 씨의 옆모습이 동시에 떠올랐다. 그게 언제부터였죠? 꽤 전부터요. 사업이 흔들릴 때마다 이름은 빼달라고 하셨어요. 저도 받아 쓰기만 했고요. 통화가 끊기자 장부의 잉크 냄새가 유난히 진하게 코를 찔렀다. 집으로 돌아온 밤, 거실에는 스탠드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다. 민정 씨가 팔짱을 낀 채 물었다. 왜 그렇게 늦었어? 회사에 좀 일이 있어서. 또 돈 얘기. 아니, 다른 얘기. 동철 씨는 소파 옆 서랍을 열어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회색 종이 사이에 작은 연두색 천이 하나 끼워져 있었다. 지역 장학 계좌라는 도장이 찍힌 입금증과 함께 낯익은 글씨로 짧은 메모가 보였다. 혹독한 겨울엔 문풍지부터. 그 순간 현관 비밀번호 소리에 철컥 문이 열렸다. 영희 씨가 들어섰다. 늦게 미안해요. 급한 얘기가 있어서. 그녀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이건 내게 맡겨두셨던 거예요. 혹시나 내가 없을 때만 전해달라 하셨는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아서. 상자 속에는 오래된 통장들, 그리고 비밀처럼 접힌 영수증이 가지런히 들어있었다. 입금 내역에는 날짜마다 작게 찍힌 문장들이 있었다. 약속 지키기. 애들 발 시리지 않게. 대금 맡기. 이게 다 누구 돈이야? 민정 씨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순애 씨가 모은 돈, 그리고 당신들 모르게 보탠 돈. 영희 씨의 대답은 단호했다. 내게 맡기시곤 꼭 말하셨어요. 내 이름은 빼고 아이들 자존심만 지켜달라. 여러분 보셨나요? 한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지우면서까지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벽. 그 벽이 사실 가족을 지탱해 온 받침대였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 함께 확인하고 있습니다. 거실은 잠시 침묵으로 메워졌다. 스탠드 아래 종이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동철 씨가 통장 표지를 쓰다듬었다. 거친 손끝에 오래된 잉크가 가볍게 번졌다. 엄마가 언제까지 이걸 혼자. 말이 끝나지 못했다. 가슴 속 어딘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 그리고 그 자리에 미지근한 기도가 차올랐다. 민정 씨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을 돌리려 했다. 잠깐만, 익명입금이면 오해하지 말고 천천히. 그러나 영희 씨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증인이에요. 그때 영수증도 보내드렸고. 그녀가 휴대폰을 내밀자 화면에는 잘 부탁해요. 아이들이 눈치채지 않게. 라는 메시지가
여러 번 반복되어 있었다. 세상이 미세하게 기울었다. 부담이라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뒤에서 불을 지키는 손이었다는 사실. 동철 씨는 가만히 눈을 감았다. 라디에이터가 틀어지지 않은 밤인데도 어쩐지 방 안 공기가 따뜻해졌다. 조용히 말이 새어나왔다. 엄마가 우리를 계속 붙잡고 있었네. 그 말이 닿는 순간 장부의 잣대는 더 이상 숫자만을 가리키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사건이 다른 의미로 조용히 뒤집혔다. 거실 공기는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조금 전까지는 무겁고 날카로운 기운이 돌았는데 통장과 메모, 그리고 영희 씨의 증언이 놓인 순간 모두의 눈빛이 흔들렸다. 스탠드 불빛이 종이 위에서 반짝이며 마치 오래 숨겨왔던 마음을 드러내는 듯 따뜻하게 퍼져나갔다. 동철 씨는 깊게 고개를 숙였다. 엄마가 이런 걸 혼자 하셨다니. 목소리가 떨렸다. 눈앞에서 떠오른 기억, 힘들었던 순간마다 어머니가 괜찮다라며 등을 두드려주던 장면이 겹쳐졌다. 그는 손등으로 눈을 문질렀다. 민정 씨도 쉽게 말을 잊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퍼부었던 말들이 거꾸로 화살처럼 돌아오는 기분이었다. 순애 씨는 조용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눈을 내리깔았다. 그러나 그 눈꺼풀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기운은 분명 그녀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었다. 동철 씨가 다가와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는 제가 할게요. 더는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그 순간 순애 씨의 입가에 아주 옅은 미소가 스쳤다. 저도 미안해요, 어머니. 민정 씨가 입술을 깨물며 겨우 내뱉었다. 시선은 여전히 불안정했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조금 묻어 있었다. 잠시 공기 속에 온기가 스며드는 듯했다. 손주들이 거실로 들어와 할머니, 우리랑 같이 TV 봐요 라고 외치자 모두가 잠시 웃음을 보였다. 여러분, 차갑게 얼어붙었던 마음이 순간 풀어지는 이런 장면, 우리는 종종 그것을 화해의 시작이라 부르죠.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죠? 이 시작이 끝까지 이어질지 혹은 다시 꺾일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걸요. 밤이 깊어지자 영희 씨는 조용히 순애 씨의 어깨를 감쌌다. 이제 좀 숨통 트이지요? 아직은 조심해야 해요. 사람 마음은 금방 흔들리니까. 그녀의 말에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고인 눈물이 반짝했지만 손끝으로 재빨리 훔쳤다. 식탁 위에는 아직 치우지 않은 김치와 잡채가 남아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도 그 모양새를 탓하지 않았다. 대신 모두가 서로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았다. 긴장이 풀린 듯 했지만 그 속에는 여전히 얇은 금이 남아 있었다. 언제든 다시 갈라질 수 있는 금. 그러나 적어도 이 밤만큼은 서로의 마음이 같은 불빛 아래 닿아 있었다. 아침 햇빛이 거실 유리 테이블을 얇게 훑고 갔다. 집안은 조용했고 냉장고의 낮은 진동만 벽을 타고 번졌다. 민정 씨는 밤새 뒤척인 얼굴로 서랍을 정리하다가 구석에 삐져나온 연두색 보자기의 끄트머리를 발견했다. 살짝 잡아당기자 오래된 통장과 장학계좌 서류, 메모 몇 장이 툭 하고 흘러나왔다. 아이들 목, 비상시 보일러부터 이름은 빼기. 글씨는 단정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마치 자기만 고의로 제외한 명세처럼 읽혔다. 나 빼고 다 있네. 그녀는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몇 장 찍고 친정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시어머니 돈 꽤 모아두셨더라고요. 근데 전혀 말도 안 했어. 우리한테 숨기는 건가 봐.
전화기 너머로 모호한 대답이 흘렀다. 그건 내가 관여할 일은 아니지 않니? 그 말이 더 그녀를 날카롭게 했다. 왜 난 늘 바깥인가요? 그때 현관에서 동철 씨가 들어왔다. 넥타이를 풀며 어제는 미안했어라고 하려던 참에 민정 씨가 서류를 식탁 위로 탁 펼쳤다. 이게 다 뭐야? 왜 나 몰라라야? 당신도 알고 있었어. 나도 지금 처음 봤어. 거짓말하지 마. 익명송금, 장학계좌, 전부 당신 편으로만 흘러가잖아. 그건 엄마가 우리 체면 지키려고 그러신 거야. 체면? 내 체면은 내가 집안에서 어떤 눈치로 살았는데. 순간 방에서 나오던 순애 씨가 하얀 양말 발로 멈춰 섰다. 손에 들고 있던 빨래 바구니가 살짝 흔들렸다. 그건 내가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것인데. 그럼 더더욱 공개했어야죠. 왜 숨겨요? 혹시 상속 계획도 다 끝내신 거예요? 민정 씨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은 차갑게 서 있었다. 동철 씨가 급히 손을 내밀었다. 여보, 어머니한테 말을 왜 그렇게 해? 내가 틀렸어. 돈은 깨끗해야지. 어머님, 그동안 우리 가정에 했던 말들 다 생각나거든요. 왜 제 몫의 존중은 단 한 번도 없는 거죠?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따뜻해지던 공기가 마음속 욕심과 억울함이 부딪히는 순간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이 장면,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신가요? 주방 불을 켜자 하얀 형광등이 상위 서류, 그림자를 길게 느렸다. 민정 씨는 통장을 한 권 더 펼쳤다. 여기 겨울 납품대금 보전. 이건 회사 돈에 개입하신 거잖아요. 그럼 법적으로도 문제될 수 있어요. 증여인지 대여인지 기준은요? 순애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 뜨며 낮게 말했다. 너희들이 힘들다고 하길래 조용히 했어. 너희가 상처받을까 봐. 저희를 위한 배려였다고요? 민정 씨가 비웃듯 웃었다. 그 배려가 왜 늘 저를 바깥으로 밀어내죠? 영희 씨가 마침 문을 열며 들어왔다. 무슨 일들이에요? 좋은 타이밍이네요. 민정 씨가 날카롭게 말했다. 증인이시라면서요. 그럼 이 돈의 권리 구조도 설명해 주세요. 어머니께서 제게는 한마디도 안 하셨거든요. 영희 씨가 숨을 고른 뒤 조심스레 답했다. 그건 권리보다 책임의 문제였어요. 누구의 우선이 아니라 모두의 최소를 지키려던. 말 예쁘게 포장하지 마세요. 결국 저는 투명성 없는 가족의 외곽이었어요. 휴대폰이 식탁에 진동으로 굴렀다. 민정 씨는 서류를 재빨리 모아 파일에 끼워 넣으며 말했다. 정리합시다. 앞으로 모든 자금 공개하세요. 통장, 계좌, 메모 전부. 그리고 내게도 열람 권한 주세요. 안 그러면 법적으로 요청할 거예요. 동철 씨가 크게 숨을 들이켰다. 민정아, 그건 선을 넘는 거야. 선을 누가 먼저 넘었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부엌 타일에 맺혀 차갑게 튕겼다. 나 더는 들러리 안 설 거야. 순애 씨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굳었다가 풀렸다. 알겠다. 내가 잘못했구나. 숨기려던 건 그저 내 이름뿐이었는데. 그 말의 끝이 작아질수록 방 안의 공기는 더 얇아졌다. 서로의 시선은 마주치지 못하고 같은 집 안에서 각자의 섬을 만들었다. 얇은 빛의 띠 하나가 커튼 틈으로 흘러들어 식탁 위 사진처럼 고요히 붙었다. 그리고 그 고요 속에서 여린 금이 더 깊어졌다. 12점. 가족 모임이 열린 주말 저녁, 거실에는
친척들과 이웃 몇 명이 모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과일과 차가 놓였지만 누구도 손을 대지 않았다. 공기에는 알 수 없는 긴장이 묻어 있었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근데 얼마 전 그 얘기 들으셨어요? 냉동창고 사건. 순간 방 안의 시선이 일제히 순애 씨를 향했다. 민정 씨가 팔짱을 낀 채 의도적으로 한숨을 내쉬었다. 다들 아시게 됐네요. 사실 시어머니가 스스로 감당 못 하시고 저희를 곤란하게 하셔서 그랬던 거예요.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스스로를 정당화하려는 불안이 번져 있었다. 뭐라고요? 냉동창고라니? 한 친척이 눈을 크게 떴다. 동철 씨는 당황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가 고집을 부리셔서 내가 잠깐 냉동창고에 모셔둔 거라고. 민정 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덧붙였다. 위험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순애 씨의 손이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그날의 차가운 공기, 문이 닫히던 소리, 그리고 홀로 남겨진 기억을 떠올렸다. 입술이 달싹였지만 말은 나오지 않았다. 대신 눈물이 눈가에 고여 번들거렸다. 민정아, 내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동철 씨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사실이 아니야?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 당신은 항상 엄마 편이잖아. 민정 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무슨 소리야? 그건 인간적으로 해선 안 될 일이었어. 인간적으로. 그럼 난 뭐야? 내 자존심, 내 삶은 아무것도 아니야? 거실 안은 삽시간에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친척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수군거렸고 아이들은 겁먹은 표정으로 방으로 숨어들었다. 영희 씨가 다급히 손을 내밀며 잠깐 진정들 하세요라고 했지만 이미 말은 불길처럼 번져 있었다. 순애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조용히 말했다. 나는 그날 그냥 잠깐 기다리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아무도 안 왔어. 방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그녀의 눈가에서 한 방울 눈물이 흘러내려 손등에 떨어졌다. 여러분, 드디어 참아왔던 상처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터져나온 진실 앞에서 과연 이 가족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내가 갔어야 했는데. 동철 씨가 다가가려 했지만 민정 씨가 막아서며 소리쳤다. 미안. 지금 와서 미안. 나는 뭘로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시어머니 챙기는 착한 며느리인 척하면서 뒤로는 다 내가 짐이었잖아. 그녀의 절규는 거실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순애 씨는 숨을 삼키며 의자에 앉았다. 양손이 무릎 위에서 가만히 오므라들었다. 영희 씨가 손수건을 내밀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그저 허공을 보며 한마디만 남겼다. 내가 짐이었구나. 그 말은 방 안을 무겁게 짓눌렀다. 누구도 쉽게 입을 열 수 없었다. 불 꺼진 창밖으로는 매미 소리가 요란하게 울었지만 안에서는 오직 눌린 숨소리와 흐느낌만이 남아 있었다. 거실 스탠드 불빛이 둥글게 번지고 유리 테이블 위 미지근한 차잔 옆으로 물방울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벽식의 초침이 딱딱 균일하게 박자를 쳤다. 그 박자 사이로 아무 말도 못하고 선 사람들 호흡이 뒤섞였다. 동철 씨는 한동안 눈을 감고 서 있었다. 머릿속에서는 냉동창고의 회색 벽, 철문이 닫히던 소리, 그리고 오늘 모임에서 쏟아진 말들이 한꺼번에 부딪혔다. 멈춰라.
이제 내가 멈춰 세워야 한다. 심장의 고동이 한 번 크게 울리고 그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여기까지만 하자. 낮지만 선명한 목소리였다. 모두의 시선이 동시에 그에게 꽂혔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였던 통장과 메모를 가지런히 모아 한쪽에 올리고 손끝으로 가장자리를 반듯하게 정리했다. 오늘 내가 말할게. 어머니를 냉동창고에 두었던 일. 그건 어떤 말로도 정당화될 수 없어. 말끝이 흔들리지 않았다. 고개를 든 그의 눈빛은 오래 기다린 사람처럼 조용했다. 민정 씨가 바로 맞섰다. 당신까지 나를 몰아붙이겠다는 거야? 내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그 어떤 사정도 그날의 문을 잠그는 열쇠가 될 순 없어. 동철 씨는 말을 끊었다. 이건 내 책임이기도 해. 내가 외면했고, 내가 비겁했어. 그래서 지금 바로 고치겠다. 그는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첫째, 어머니는 오늘부터 내 방에서 모신다. 생활과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은 어머니의 의사를 기준으로 다시 정리한다. 둘째, 냉동창고 일에 대해선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기록을 남긴다. 가족, 교회 그리고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그 또한 밟겠다. 거실 공기가 미세하게 흔들렸다. 준혜 씨가 고개를 젖히며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눈이 붉어졌지만 표정은 의외로 고요했다. 그만해라. 내가 다 짊어지면 또 상처난다. 낮은 목소리였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야 제가 제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는 단호하게 답했다. 여러분, 누군가가 마침내 자기 두려움의 뿌리를 붙잡고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고 말할 때 그 한 문장의 온도, 지금 이 방에도 또렷이 번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언젠가 해야 할 결심, 바로 이런 얼굴이겠지요. 민정 씨의 손이 허공을 헤매다 테이블 모서리를 꽉 잡았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건데? 책임을 인정하고 엄마에게 사과해. 사과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잖아. 그래. 그래서 경계도 세운다. 동철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당분간 우리는 떨어져 지낼 거야. 감정이 진정될 때까지, 그리고 내가 어머니와 나, 아이들 앞에서 명확히 잘못을 돌이킬 때까지. 집의 재정도 내게 전면 이관한다. 투명성 요구했던 내 말, 오늘부터 내가 지키게 할게. 민정 씨가 잠시 말문이 막혔다. 분노와 당혹이 번갈아 눈에 비쳤다. 나더러 집을 나가라고? 아이들은 내가 돌볼 거야. 너는 내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봐. 변명 대신 시작해야 할 게 있잖아.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한 단어 한 단어가 바닥에 단단히 내려앉았다. 영희 씨가 조심스레 순애 씨 손등을 덮었다. 내가 내는 이 말 쉽지 않다는 거 알아. 이제 해야 해요. 동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평생 우리 이름 지켜주느라 자기 이름을 지웠어요. 난 오늘 그 이름을 다시 써붙이려 합니다. 어머니, 제 옆으로 오세요. 순애 씨가 서 있었다. 몸을 일으키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 걸음은 분명했다. 그녀가 아들의 곁에 서자 그는 어깨를 받쳐 주었다. 민정 씨는 침묵으로 몸을 둘렀다. 한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벽식의 초침이 또 한 칸 앞으로 나아갔다. 그 간격만큼 각자의 마음도 조금씩 다른 자리로 옮겨졌다. 민정아. 동철 씨가 마지막으로 아내를 불렀다. 우리에게 기회는 남아 있어.
하지만 그 시작은 진실과 존중이야. 그 두 가지가 없다면 어떤 말도 우리를 되돌리지 못해. 그는 방문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오늘 밤 엄마 곁에서 잔다. 내 결심 뒤집지 않을 거야. 문손잡이를 돌리는 소리와 함께 방 안의 공기가 서서히 풀렸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그러나 분명 방향이 정해진 공기였다. 결심은 사람을 움직이고 움직임은 공간의 의미를 바꾼다. 그 밤 이 집의 중심은 조용히 제 위치를 찾아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창밖으로 햇살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그러나 거실 공기는 여전히 무겁게 눌려 있었다. 민정 씨는 밤새 뒤척인 얼굴로 소파에 앉아 있었다. 눈 밑은 퀭하게 꺼져 있었고 손에는 아직 풀지 못한 통장이 들려 있었다. 그때 순애 씨가 방에서 조심스레 나왔다. 아들은 이미 출근한 듯 보이지 않았다. 순애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상자를 들고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왔다. 상자는 오래된 나무 재질이었고 열쇠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민정 씨 앞에 상자를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다. 이제는 보여줘야겠구나. 뚜껑이 열리자 안에는 여러 장의 장학증서와 기부 확인서, 그리고 손주들 이름이 적힌 편지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가 남긴 건 돈이 아니라 너희가 설 자리다. 세상에서 힘들 때 이걸 붙잡아라. 할머니는 늘 너희 편이다. 민정 씨는 손끝이 굳어졌다. 서류 한 장을 꺼내들자 거기엔 재단 장학금, 기탁자, 임명순회라는 글자가 선명히 적혀 있었다. 그녀는 목이 메어 이건 전부 아이들 위해서였어 라고 속삭였다. 순애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오해할까봐 말 못했지. 돈을 쌓은 게 아니라 길을 열어두고 싶었던 거야. 내 욕심은 하나도 없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다. 그 순간 영희 씨가 들어와 상자 속 서류들을 보며 조용히 덧붙였다. 맞아요. 저도 다 알고 있었어요. 순애 씨는 늘 내가 가진 건 흩날리는 먼지 같아도 아이들 발목 잡는 돌이 되진 않겠다고 했죠. 민정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그동안의 분노와 의심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다. 손에 들린 통장이 더 이상 숨긴 재산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약속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이었다. 여러분,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면 모든 것이 거꾸로 보이죠. 어제까지 불만과 욕심으로 보였던 것이 사실은 희생과 사랑이었음을 알게 되는 순간 우리의 마음도 함께 뒤집히지 않나요? 민정 씨는 무릎 위로 손을 떨며 올렸다. 어머니, 저 너무 큰 잘못을 했어요. 제가 욕심에 눈이 멀어서 그 마음을 못 알아봤어요. 목소리가 흐느낌에 잠겨 끊겼다. 순애 씨는 천천히 그녀의 손을 감쌌다. 늦어도 괜찮다. 알아봐 준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 말에 민정 씨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쏟았다. 방 안에 있던 무거운 그림자가 조금씩 풀리며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스탠드 불빛은 꺼져 있었지만 아침 햇살이 상자 속 종이 위에 번져나갔다. 그 빛은 마치 오래 감춰진 진실이 마침내 숨을 쉬기 시작한 듯 반짝였다. 밤 공기는 축축했고 아파트 단지 벤치의 등받이는 차가웠다. 민정 씨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옆에 끌어놓고 긴 숨을 몰아쉬었다. 친정집 초인종을 여러 번 눌렀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너 당분간 생각 좀 하고 지내. 짧은 통화 후 돌아온 답이었다.
몸을 웅크리다 일어나 길가 모텔 네온사인 아래로 걸음을 옮길 때 어깨에서 힘이 빠져나갔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동이틀 무렵 겨우 눈을 붙였다. 창밖으로 택시 브레이크가 끽하고 멈추는 소리가 났다. 마음 한 구석이 또 무너졌다. 아침 서울 하늘은 희뿌옇고 주방 창틀에는 물기가 맺혔다. 그 시간 순애 씨는 조용히 된장국을 끓였다. 냄비에서 오르는 김이 천천히 퍼졌다. 동철 씨는 식탁 옆에서 말없이 젓가락을 가지런히 놨다. 엄마, 오늘은 교회에 가요. 영희 씨도 기다리실 거예요. 고개를 끄덕인 순애 씨가 상을 보며 낮게 중얼거렸다. 사람은 먹어야 마음이 살아. 점심 무렵 민정 씨가 집 앞에 섰다. 문손잡이를 잡고도 한참 망설이다 배를 눌렀다. 철컥. 문이 열리자 거실 공기가 낯설게 따뜻했다. 식탁 위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가지런했다. 그녀는 눈을 내리깔고 말했다. 저 잠깐만 들어가도 될까요? 동철 씨는 길게 숨을 내쉬더니 비켜섰다. 그와 눈이 맞닿자 죄책감이 목구멍을 막았다. 미안해. 결국 그 한마디가 먼저 나왔다. 순애 씨는 자리에 앉아 있던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일어섰다. 둘 사이의 거리는 몇 걸음뿐이었지만 지나온 말들과 상처가 그 사이에 층층이 놓여 있었다. 밥 먹고 이야기하자. 그녀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평온했다. 자리에 마주 앉자 숟가락 소리가 살짝 떨렸다. 민정 씨가 국에 젓가락을 대려다 멈췄다. 저 때문에 모두 다 말끝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다. 나 여기 있을 자격이 없어요. 자격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다시 만드는 거다. 순애 씨가 조용히 답했다. 사람이 무너질 때 누군가가 그릇을 들어주면 다시 퍼 담을 수 있어. 그녀는 국을 한 국자 더 떠 민정 씨 앞에 놓았다. 하지만 기억해야 해. 용서는 시간이 걸려. 상처의 가장자리가 마를 때까지 서로 말 조심하고 지켜보자. 동철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당분간 거리 두기를 지켜. 대신 매주 교회 끝나고 밥은 같이 먹자. 아이들 앞에서는 서로를 깎아내리지 말고. 여러분, 무너진 관계가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할 때 그 시작은 거창한 선언이 아니라 조그만 숟가락 소리와 따끈한 국물 한 모금일지 모릅니다. 오늘 이 집의 화해도 그렇게 아주 천천히 몸에 스며들고 있습니다. 오후, 교회 작은 강단 앞. 영희 씨가 준비한 무기명 장학 기타 확인서가 놓였다. 순애 씨는 사인을 마치고 조용히 손을 모았다. 내 이름은 작게, 아이들 이름은 크게. 안내 봉사가 미소 지었다. 돌아오는 길, 바람이 코끝을 스쳤다. 민정 씨가 뒤에서 발걸음을 늦추더니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어머니, 저도 함께 도울게요. 제가 망가뜨린 말들을 다시 쌓는데 시간 내고 손 보탤게요. 순애 씨는 오래 바라보다 대답했다. 내가 말한 대로 손부터. 둘은 교회 앞 화단에서 잡초 몇 가닥을 함께 뽑았다. 손끝에 흙이 묻자 이상하게 마음의 소음이 조금 가라앉았다.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이들과 둘러앉았다. 숙제 공책을 펴고 국을 한 번 더 데웠다. 거실 조명은 전보다 부드럽게 느껴졌다. 동철 씨가 아이들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우리 집 약속. 서로의 말을 낮추지 않는다. 어려운 일이 오면 혼자 결정하지 않는다. 벽에 붙은 손주 사진이 노을빛을 받아 따뜻하게 빛났다. 민정 씨는 잠시 다른 방에 머물기로 했다.
스스로 세운 거리. 울며 떠나는 것이 아니라 배우며 멈추는 거리였다. 밤이 깊어갈 무렵 순애 씨는 안방 서랍을 열고 연두색 보자기를 꺼냈다. 남은 영수증 몇 장을 정리한 뒤 빈 칸에 짧게 썼다. 오늘 다시 시작. 그리고 불을 끄려다 창밖을 한 번 더 보았다. 도시 불빛이 잔잔히 흔들렸다. 지난 겨울 차가웠던 기억은 여전히 가슴에 남아 있었지만 그 얼음 위로 이제 작은 다리가 놓이기 시작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가 품을 문장은 아마도 이것일 것이다. 보이는 효심보다 보이지 않는 존중이 더 멀리 간다. 늦게 배운 사랑도 사랑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고맙습니다.